내 마음의 옥탑방 박상우. 나의 기억 속에는 세월이 흘러도 불이 꺼지지 않는 자그마한 방 한 칸이 있다. 내 나이 28이었을 때 나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위치한 그것을 처음 목격했었다. 옥탑방. 그것은 내가 지상에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해괴한 말이었다. 자신의 옥탑방이 이 지상에 영원히 남아있길 바란다던 그녀는 지금 어느 하늘 밑에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내가 그녀를 눈에 익히기 시작한 건 그해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였다. 그 무렵 나는 형의 소개로 입사하게 된 스포츠 레저용품 수입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국문과를 졸업하고 그런 회사의 백화점 영업을 담당하는 사원으로 뛰고 있었으니 적성 같은 건 애시당초부터 따질 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반년씩이나 빈둥거리던 나에게 형이 직접 나서서 얻어준 직장이었으니 가타부타 나로서는 감정을 드러낼 만한 입장이 더더구나 아니었다. 7살 터울의 형에게 나는 대학 시절부터 혹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잖은 나이 차이 때문에 형과 나 사이에는 살갑거나 끈끈한 혈육의 정 같은 것도 별로 형성돼 있지 않았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부터 나는 형네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다. 얹혀 살기만 한 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내 학비도 전적으로 형이 조달했다. 형수는 자신의 행복에 대한 향유권이 나로 인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형에게 퍼부어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결혼할 때 친정에서 장만해준 이 아파트가 당신의 집안 기숙사인 줄 아냐고 형수는 때마다 악을 썼지만 그것에 맞대응하는 형의 고함이나 원성을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내내 날마다 백화점 매장을 돌며 판매 실적을 체크하고 그것을 회사로 돌아가 사장에게 보고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는 반복적인 일상. 저주스런 여름의 하루가 막을 내리는 저물녘마다 나는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병을 비우며 그날 하루치의 숫자를 술로 세척해내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가 막을 내리고 저녁 대신 꼼장어나 닭똥집 같은 것을 안주 삼아 소주를 마시고 형네 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을 때에도 마찬가지. 선뜻 17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난감한 눈빛으로 형네 집에서 밀려나오는 아득한 불빛을 올려다보곤 한 것이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나는 극도로 긴장하고 그곳에서 내려온 뒤에 나는 극도로 무기력해졌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기 전 나도 모르게 서성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다. 백화점 입구의 당도에서도 선뜻 매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날마다 지나쳤을지도 모를 그녀를 내가 눈에 익히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즈음 올라가고 내려오는 동안에 내가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곤 할 무렵이었다. 하지만 여름 내내 나는 그녀를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다. 아무튼 그녀를 눈에 익힌 뒤부터 나는 일종의 집중력을 느끼며 그녀를 훔쳐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백화점을 찾아온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안내 직원이었다. 백화점은 인간의 꿈이 물질로 구현된 꿈의 성전이었다. 가을을 재촉하는 가랑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오랜 망설임을 떨쳐버리듯 고적한 풍경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업무용 다이어리와 납품 내역서 따위가 들어있는 검은 손가방을 나는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다소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올린 그녀에게 잠깐만 보관해 주세요 하고 짧게 말했다. 단 몇 초 동안이었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을 아주 가까이서 확인할 수 있었다. 5층의 매장으로 올라갔다 내려온 뒤에 나는 그녀에게서 손가방을 돌려받았다. 내가 고맙다고 말하자 비로소 안도하는 표정으로 아니요 하고 그녀는 아주 조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더 이상 그녀를 훔쳐보지 않았다. 훔쳐보는 대신 잠시 가방을 맡겼던 걸 빌미삼아 그녀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며 백화점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나에게 막연한 존재에 불과했고 그녀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나는 별로 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새벽 술을 마시고 돌아와 골아떨어진 나를 형이 흔들어 깨웠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내 방에는 불도 밝혀져 있지 않았고 형은 우두커니 어둠 속에 서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네 형수한테 시달려서 이런 말 하는 거라는 생각도 할 필요 없고 다른 건 다 접어두고 너도 이제 그만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구나. 너 결혼하는 거 보고 눈 감는 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건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형이 거기까지 말했을 때 알았어요 하고 나는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형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내가 알았다는 대답을 건넨 건 결코 아니었다. 형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배경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형이 방을 빠져나간 뒤부터 나는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나는 아주 우연히 백화점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만났다.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내가 창작한 연극 대본에 그녀와 나의 만남은 분명 우연이라고 지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원한 것이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우연일 수 없었다. 그것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녀는 나의 연기를 무척이나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지켜보기만 했다. 그냥 지난번 가방을 보관해준 일에 대한 답례로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건 답례를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그녀는 분명한 어조로 잘라 말했다. 그럼 다음에 하고 아주 조금 고개를 숙여 보이고 무한한 표정을 감추기 위해 재빨리 등을 돌렸다. 그러자 저기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저녁 대신 커피를 마시면 안 될까요?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공개한 건 9월 말경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녀에게 커피를 대접하던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다. 안타깝게도 그녀와 나 사이에는 아무런 감정적 진전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녀와 나 사이를 좁히기 위해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는 매번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깊은 관망의 눈빛으로 나를 무한하게 만들곤 했을 뿐이었다. 혹처럼 형네 집에 얹혀 사는 나의 처지, 도무지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에 대한 불만, 수치와 층수에 대한 불안감, 그녀를 훔쳐보는 동안 느꼈던 은밀한 감정 상태, 내가 그녀를 만나기 위해 창작한 연극 대본 등등, 그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적극적인 개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요하게 자신을 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의 나이가 26이고 이름이 이주희라는 것 외에 그녀에 대해 나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가 자신의 옥탑방을 나에게 공개했다는 건 전무가 전부로 바뀌는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주희에게나 뭐지? 옥탑방으로 가기 전 술을 마시던 포장마차에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었다. 자신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는 그녀의 일방적 무관심에 지쳐 결별을 염두에 두고 건넨 질문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때로부터 30분 정도 그녀와 나는 아무런 대화도 주고받지 않았다. 포장마차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동안에도 마찬가지. 그녀가 버스를 타고 떠나면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가 술을 더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등을 보이고 서 있던 그녀가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그리고 택시가 정차하자 돌연 등을 돌리고 내게 다가와 거칠게 손목을 낚아챘다. 가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가팔진 언덕길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내쳐 걸어 오르기 시작했다. 고난스런 오르막이 절정을 이루는 지점, 놀랍게도 그녀의 거처는 그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오르막이 끝나는 지점에 평지에 지어진 3층 양호, 그것도 옥상 위, 지상의 방인가 천상의 방인가.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3층 건물 옥상, 거기서 내려다보는 지상의 밤 풍경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 경사진 비탈을 따라 집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은 달동네와 실 핏줄처럼 뒤엉킨 좁은 골목길, 그리고 강 건너편으로 내다보이는 고층 건물과 질비한 차량의 행렬. 옥탑방의 내부는 반으로 나뉘어 왼편에는 방이 있었고 오른편에는 주방과 화장실이 있었다. 주방을 통해 방으로 들어간 뒤에 나는 그녀가 가슴에 빗장을 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풍요로운 물질의 바다와 같은 백화점에서 가장 화려한 제복을 입고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근무하는 상징적인 존재. 그녀가 이렇게 옹색한 옥탑방에다 둥지를 틀고 있으리라 어느 누가 상상할 수 있으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나도 할 말이 없어 반쯤 고개를 들고 망연한 눈빛으로 맞은편 벽면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와 내가 교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나마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녀와 나는 온전하게 교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옥상을 둘러싼 낮은 애운벽 앞에 서서
지상을 내려다보는 내 옆으로 다가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한없이 미물스러워 보이는 인간의 세계? 나는 그녀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팔짱을 끼고 지상을 내려다보던 그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는 듯 천천히 머리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 민수 씨가 한 말은 신들에게나 어울리는 거예요. 여기 서서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굽어보면 저 낮은 곳으로 2번 다시는 내려가기가 싫어져요. 저 가파른 언덕길을 하루에 2번씩 힘겹게 오르내리며 내가 무엇을 꿈꾸는지 아세요? 지금 민수 씨가 말한 저 가련한 고난의 세계, 저곳이 아무리 미물스럽고 속물스럽다고 해도 그래도 저곳으로 내려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싶다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키워온 내 꿈이에요. 저곳의 주민이 되고 저곳의 주민들처럼 미물스럽고 속물스럽게 사는 거, 그게 나에게 남겨진 마지막 꿈이라고요. 아침마다 이곳을 내려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내가 불완전한 지상의 주민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슬프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루 일을 끝내고 이곳으로 올라오면 그래요. 여기가 마치 내 꿈이 자라는 온상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가 이곳을 민수 씨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 따뜻한 배려는 아닌 것 같아. 다소 당황한 표정으로 나는 얼버무렸다. 민수 씨가 나에게 커피를 사주던 날 백화점의 5층 매장으로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나를 훔쳐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잠시 나는 내 꿈을 잊고 있었어요. 회사가 있는 11층과 형네 집이 있는 17층으로 올라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다는 얘기까지 듣고 나서 어쩌면 이 사람도 나처럼 지상의 주민이 되지 못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나의 꿈 때문에 민수 씨가 상처받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 민수 씨에게 내 꿈의 온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민수 씨가 훔쳐보던 그 여자가 아직도 나라고 생각돼요? 묻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에게 그토록 뚜렷한 주관이 있었던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냉철한 말솜씨가 되새겨져 나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선뜻 응대를 할 수 없었다. 낯선 이방이나 낯선 별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된 것처럼 주위가 날 이해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위를 이해할 필요도 없어. 다만 한 가지, 내가 주위의 꿈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잖아. 그해 10월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다. 그것은 물론 내가 그녀의 꿈을 이해하겠다고 말한 데서 생겨난 일종의 묵계가 반영된 결과였다. 특별하지 않은 그녀와 나의 관계, 그것이 두 사람 사이를 의외로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보다 서로가 원할 때 부담 없이 만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애인보다 못하지만 애인보다 낫고 친구보다 못하지만 친구보다 나은 관계. 그게 뭔 줄 아냐고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퀴즈를 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정답 대신 나는 손가락으로 그녀와 나를 가리켰다. 10월 초순경 나는 그녀의 옥탑방 밖에다 아담한 별장을 만들어 주었다.
회사 창고에 쌓여있는 레저용품 한 세트를 가져가 옥상에 콘크리트 마당을 근사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2, 3인용 텐트를 치고 텐트 옆에는 파라솔이 곁들여진 레저 테이블을 설치했다. 내가 만들어준 별장을 그녀는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했다. 퇴근할 때마다 백화점 지하 식품부에 들러 먹거리를 사왔고 그것을 조리해 레저 테이블에서 앉아 먹으며 이를 데 없이 행복한 표정을 짓곤 한 것이었다. 날씨가 맑은 밤에는 알루미늄 판지를 바닥에 깔고 옥상에 누워 밤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보기도 하고 비가 내리는 밤에는 텐트 안에 누워 음악을 감상하듯 빗소리를 듣기도 했다. 내가 대학 때 즐겨 읽던 책 한 권을 그녀에게 선사한 것은 그 무렵의 어느 날이었다. 처음 옥탑방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그녀의 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 책의 내용과 맞물려 나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내게 한 때문이었다. 가련한 고난의 세계가 아무리 미물스럽고 속물스럽다고 해도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도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던 그녀의 말. 신화 속의 한 인물을 불쑥 떠오르게 한 것이었다. 끊임없이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로 밀어올리는 끔찍스러운 형벌에 처한 인간의 이야기. 시지프의 신화를 선사하던 날, 나는 텐트 안에 매달아둔 가스등 아래 누워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내가 책을 덮었을 때 반듯하게 누워있던 그녀가 몸을 뒤집으며 다시 한 번만 읽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내 손에 들려있던 책을 받아들고 여기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하고 말하며 특정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였다. 그날 이후 나는 이틀 걸러 한 번씩 그녀의 옥탑방에서 잠을 잤다. 그녀의 요구로 시지프의 신화를 읽어주다가 내가 먼저 골아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잦은 외박에 대해 형과 형수는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다. 은근한 기대감이 어른거리는 눈빛으로 그들 부부는 내가 먼저 무슨 말인가를 꺼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감과 나의 옥탑방 출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로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행복한 10월이 막을 내리던 그날, 나는 세상의 어느 곳에도 실질적으로 편제되지 못한 나의 초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밤 11시 반경부터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포장마차로 들어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존재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설령 멸시받아 마땅한 그리움이라 해도 나로서는 더 이상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다른 건 모르겠으되 10월 한 달 동안 내가 옥탑방에서 느꼈던 내밀한 행복감까지 벌레나 기생충의 몫으로 양보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소주를 마시고 밖으로 나와 나는 허공을 올려다 보았다. 옥탑방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깊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자는 걸 깨운 거냐고 나는 어둠 속에 서서 조심스럽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그냥 하고 그녀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잠이 오지 않아서 왜 잠이 오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
내 옥탑방에다 민수 씨가 보이지 않는 흔적을 참 많이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몸을 뒤치다거리기도 하고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시나 오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었어. 민수 씨. 자신을 스스로 원망하는 사람처럼 그녀는 나른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여기 말고는 도무지 갈 데가 없었어 하고 모든 걸 체념한 듯한 어조로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로부터 몇 분 그녀와 나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괜찮아, 민수 씨. 괜찮으니까 이리 와. 사람답게 가슴을 열고 나를 부르는 그녀의 동작을 확인하고 나서도 나는 선뜻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나에게 자신의 가슴을 처음으로 열어주었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 포옹을 최초로 허락했다는 것에 감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도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느껴진 때문이었다. 그녀가 현실에서 갑작스럽게 모습을 감춘 건 11월 초순경의 어느 날이었다. 내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토요일 밤이었고 그녀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건 월요일 오후였다. 매장을 돌기 위해 그녀가 근무하는 백화점 입구에 당도한 월요일 오후, 그녀가 앉아있어야 할 안내석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여자가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확인하고 나서 5층 매장으로 올라가 볼일을 보고 내려오는 길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나는 안내석 앞으로 다가가 그녀의 소재를 물었다. 그러자 안내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반짝 웃음을 지어 보이며 아, 이주희 씨는 지금 휴가 중이거든요. 부침성 있게 말했다. 5일 동안의 휴가. 이유가 뭐냐고 다시 묻자 그건 저도 모르죠 하고 새로운 안내원은 여전히 생글거리는 표정으로 말했다. 토요일 밤에도 휴가에 관한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5일씩이나 휴가를 받은 이유가 뭘까?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오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퇴근을 하자마자 곧바로 그녀의 옥탑방으로 가보았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휴가의 근거가 될 만한 단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금요일 밤 자정 무렵이 거의 다 되어서야 그녀는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월요일 밤부터 시작된 나의 막막한 기다림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깨에 맨 가방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는 한없이 몽롱한 표정으로 벽에 등을 기대고 힘없이 미끄러져 내렸다. 하지만 움푹하게 가라앉은 두 눈과 피곤에 지쳐 늘어진 그녀의 어깨를 보면서도 나는 선뜻 말문을 열 수 없었다. 일요일에 엄마가 죽었어.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장례를 치르고 수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여동생을 이모네 집에 맡기고 왔어. 하지만 전생의 일처럼 지난 며칠 동안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벌써 까마득하게 느껴져.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나 했던 건지 지금도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겠어? 그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질문을 건넸는지 모를 일이었다. 나의 질문을 받고 나서 그녀는 벽에 기댔던 머리를 들고 물끄러미 나를 보았다.
초점을 상실한 듯하던 그녀의 두 눈에는 어느새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고여 있었다. 민수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째서 민수씨가 나에게 무엇이라도 되느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행동하느냐 말이야. 민수씨가 누구인지 그런 걸 내가 왜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그리고 이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수씨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나도 민수씨에게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여자야. 그러니까 제발.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 업무를 위해 백화점으로 들어갈 때도 그녀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정문 대신 건물 오른편에 옆문을 이용했다.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 마음에서는 별다른 동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았다. 겨울로 가는 가을의 막바지, 떨어진 가로수 잎새가 바람에 나뒹구는 을씨년스러운 거리 풍경이 차라리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다. 자주 창 밖으로 눈길을 돌리곤 했을 뿐이었다. 11월. 내가 무슨 근거로 그녀의 꿈을 멸시했던가. 그날 밤 나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 그리고 밤 11시경 처음으로 행복한 시지프를 꿈꾸며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옥탑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그녀는 그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방으로 들어가서 기다릴까 잠시 망설였지만 왠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언덕길을 내려와 한동안 주변을 배회하다가 11시경에 형네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며칠 동안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심정으로 나는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밤이면 옥탑방 근처를 배회하며 불이 켜지거나 꺼진 방을 올려다보았고 낮이면 백화점 매장의 먼 발치에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리고 11월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어느 날 그녀는 드디어 자기 운명의 나락을 맞이한 사람처럼 밤이 새도록 옥탑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가 외박한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동이틀 무렵까지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다가 새벽 냉기를 견디기 어려워 그녀의 옥탑방으로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이려 한 게 화근이 된 것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어느덧 오전 11시가 지나 있었고 밖에는 추적추적 초겨울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 출근 시간을 놓쳤다는 것도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주검처럼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날 어둠이 내릴 때까지 나는 그녀의 옥탑방에 누워 있었다. 전화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보일러도 작동되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옥탑방에 어둠이 밀려들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와 같은 적막감이 사방에서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서둘러 지상으로 내려왔다. 따뜻한 정감이 느껴지던 방이 아니라 공핍이 도끼처럼 번져있는 방에서 황망스럽게 쫓겨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래서 언덕길을 내려오며 나는 몇 번씩이나 고개를 쳐들고 옥탑방을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거처가 아니라 그것의 배경을 이루는 가난, 그것의 실체를 그날 처음으로 목격하고
또한 실감하게 된 것이었다. 언덕 밑에 포장마차에서 나는 우동 한 그릇을 시켜 먹고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인내심을 발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그곳에 오래 눌러앉아 있지는 못했다. 그리고 인근의 구멍 가게로 들어가 비닐 우산과 소주 2병을 사들고 다시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옥탑방으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다. 밤 11시 반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닐 우산을 펼쳐들고 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들 때 한없이 굼뜬 동작으로 그녀가 우산도 없이 비탈진 언덕길을 올라오는 게 보였다. 골목 중간 지점에 세워진 보안 등빛을 사선으로 지나친 비가 고스란히 그녀의 정수리로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덕 위의 어둠 속에 서서 꼼짝 않고 그녀를 내려다보기만 했다. 술을 마신 것인가? 아주 가끔 그녀는 돌로 쌓아 올린 자축의 축대를 손으로 짚으며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그녀가 언덕 위로 올라왔을 때 나는 비닐 우산을 받쳐들고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자 그녀가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보았다. 술을 꽤나 많이 마신 모양 담벼락에다 등을 기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체는 연신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 우산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건네받지 않고 추기가 배어있는 몽롱한 눈빛으로 희죽이 웃음을 지어 보이기만 했다. 나 어젯밤부터 이곳에 있었어. 어제 오늘만 그랬던 건 아니고 며칠 전부터 이곳을 배회하며 주희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야. 다시 만난다고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거 물론 알고 있어. 나 주희를 만나던 모든 순간에 주희를 사랑했었어. 주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는 거.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주희의 꿈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아파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알겠어?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비닐 우산이 떨어져 내렸다. 그녀가 고개를 떨구자 비에 젖은 긴 머릿결이 무겁게 그녀의 얼굴을 덮었다. 민수씨, 이러지 마. 제발 이제 더 이상 나를 흔들리게 하지 마. 그해 12월은 나에게 기이한 인내와 체념을 동시에 가르쳤다. 12월이 가르친 게 아니라 12월을 간통하며 내 자신에게 스스로 배우게 된 게 바로 그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사랑한다는 말과 사랑하는 행위가 별개의 문제로 대두될 때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릴 수 있는 처방전이 달리 무엇이랴. 12월로 접어든 뒤부터 그녀의 외박은 더욱 잦아지기 시작했다. 비 내리던 그날 밤 그녀와 나 사이에 있었던 뜨거운 재해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날 밤 내가 그녀에게 예견했던 것처럼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그녀의 옥탑방에서 혼자 밤을 지새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젠 이 방의 주인이 민수씨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민수씨 방에 잠시 들렀다 가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마음은 편하네. 여기가 내 방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민수씨도 이젠 이 방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 누가 주인이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으니까.
어느 날 이른 아침 출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들어온 그녀가 한 말이었다. 내가 느끼던 것과 너무나도 흡사한 말이라서 일견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녀가 옥탑방에 머무는 시간보다 내가 그곳에 머무는 시간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닐 터였다. 그녀가 외박하고 들어오는 아침마다 나는 그녀의 온몸에 타인의 체취가 배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턱없이 시달리곤 했다. 누구와 무엇을 하며 밤을 보내고 왔는지에 대해 나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끈덕진 인내심이나 너그러운 포용력 때문은 아니었다. 온전한 지상의 주민이 되고 싶어하는 그녀의 꿈을 물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의 처지, 그것에 대한 속 깊은 체념이 용기와 분노와 열정을 빈틈없이 마취시켜 버린 때문이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밤, 나는 어둠 속에 누워 어떤 식으로든 내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도 없이 몸을 뒤치락거렸다. 하지만 사랑의 이름으로도 증오의 이름으로도 나는 끝끝내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자신을 진짜 기생충으로 단정하는 것 뿐이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 무렵부터 그녀는 아예 집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어째서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지 물론 나로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그녀가 온전한 지상의 주민으로 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신처럼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의 꿈을 물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의 출현. 백화점에는 여전히 근무하고 있었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그녀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녀가 완전히 별개의 인물처럼 느껴져서 나는 여전히 정문 출입을 삼가고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쓰디쓴 인내의 시간이 막을 내렸다는 걸 알리기 위해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달리 아무런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내일 집으로 올 수 있어? 왜? 그냥 할 말도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모르겠어. 가능하면 와. 몰라. 기다리지 마. 그것이 그녀와 내가 이 세상에서 주고받은 마지막 말이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다음 날 작은 케이크와 술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할 털 장갑을 준비하고 나는 새벽까지 기다렸지만 그녀는 끝내 옥탑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마지막 의식까지 무산되었다는 게 못내 허전하고 아쉽게 느껴진 것 또한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최대한 축약한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나는 조용히 옥탑방을 떠났다. 지상을 꿈꾸게 하는 옥탑방. 몸이 떠나도 영혼이 이곳에 머물 수 있다면 사랑의 깊이가 높이로 깃들여 있는 곳 행복하라고 부디. 흐린 날빛 속에서 신기루를 바라보듯 오래오래 그대 이름 잊지 않으리. 그녀가 백화점을 그만두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건
다음해 1월 신정 연휴를 끝내고 첫 출근을 하던 날 오후였다. 백화점 영문을 통해 매장으로 올라갔을 때 매장의 판매 직원 아가씨가 서랍에서 편지 봉투 하나를 꺼내 나에게 내밀며 야릇한 표정으로 물었다. 안내로 근무하던 아가씨하고 잘 아는 사이인가요? 그건 왜 묻죠? 그 아가씨가 연말에 백화점을 그만두면서 이걸 남기고 갔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녀가 백화점을 그만뒀다는 얘기가 나에게는 사뭇 충격적으로 들렸다. 혹시 왜 그만뒀는지 아세요? 그런 걸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요. 5층에서 내려와 정문 근처로 다가가자 정말 안내석에 앉아있는 직원이 바뀌어 있었다. 언제나 꿈을 꾸듯 몽롱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녀.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허전하게 느껴져서 나는 뜻없는 눈길로 주변을 두리번거려 보았다. 그녀의 흔적으로 남겨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녀가 정말 이곳에 살았던 것일까? 나의 기억을 스스로 의구스러워해야 할 정도였다.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한 쌍의 사마귀 이야기. 누가 만들어낸 동화였을까?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을씨년스러운 공간. 나는 그곳을 더 이상 옥탑방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경험한 기억은 어느 것 한 가지도 망각의 늪으로 밀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찬찬히 나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기며 또 다른 방 한 칸을 내 마음에 또 다른 옥탑방을 만드는 일 말고 달리 무엇이 있으랴. 점자를 더듬듯 나는 비로소 그녀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당신이 남기고 간 시를 읽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다 말고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지만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망설이다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아픔과 절망만 경험하게 한 옥탑방을 이제 나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꿈꾸었던 것이었던가? 나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옥탑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훨씬 진실했었다고 아프게 추억하는 일이 생기거나 지상에서의 삶을 허망하게 끝내고 또다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일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변하든 지금 내가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진실은 있습니다. 나의 옥탑방에 발을 들여놓았던 유일무이한 사람, 그리고 나의 찌든 가난을 속속들이 들여다본 첫 번째 남자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많은 면에서 당신은 나에게 첫 번째였지만 첫 번째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인생을 나의 옥탑방에다 가두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평생 옥탑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신과 나의 인생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옥탑방은 당신과 나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영원히 첫 번째 남자로 남겨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설령 나를 원망한다고 해도 나도 또한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바람은 좀 채 수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선물한
시집부의 시나 당신이 생각날 때마다 읽고 또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추억이 아로 새겨진 옥탑방 오래오래 세상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어쩌다 그 부분을 지나치게 될지라도 아름다운 추억의 성전으로 그곳을 올려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또한 행복한 미래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우연히 지상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지라도 부디 행복한 시집부의 표정을 당신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시집부여, 안녕. 그해 겨울 나는 형의 중매로 결혼을 했다. 형이 근무하는 은행 여직원이었는데 형의 말처럼 여자로서는 별달리 나무랄 데가 없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옥탑방의 추억이 그렇게 커다란 동공으로 가슴에 남겨지리라는 걸 미처 예견하지 못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리라. 그해 가을 나는 대기업 홍보실로 직장을 옮겼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평생 밥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특별할 것 없는 나날을 무감각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관성으로 살아가고 관성으로 나이가 들고 관성으로 세상을 견디는 가련한 시집부의 초상, 신을 향한 멸시를 두려워하고 운명을 극복하려는 반항적인 분투를 상실해버린 시집부들의 세계, 그곳에 안주하며 하루하루 종말적인 인간의 시간을 살아온 것이었다. 아주 가끔 신화 속의 시집부가 기억에서 되살아날 때가 있었다. 늦은 밤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득 형네 집에 얹혀 살던 시절을 떠올리게 될 때, 새벽에 뜻하지 않게 잠에서 깨어나 밤 하늘을 올려다 보게 될 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멸시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득 정신을 차리면 나는 낯선 지상에 서 있었고 손가락을 헤아려 보면 나도 모를 나이가 되어 있었다. 옥탑방으로부터 현재까지의 거리, 그리고 옥탑방을 떠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세월, 아주 우연히 지상에서 다시 마주치게 될지라도 부디 행복한 시집부의 표정을 당신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편지, 오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력을 느끼게 하는 주시의 언어로 나의 기억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언젠가 우연을 가장하고 찾아올지도 모를 필연의 시간에 나는 어떤 시집부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심히 지나치게 될지라도 편견과 모순과 아집에 사로잡힌 불행한 시집부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운명에 당당하게 맞설 줄 아는 행복한 시집부의 얼굴을 나는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다.